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디오 코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덱이라고 하면 보통 막연하게 영상 압축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코덱은 촬영부터 편집, 마스터링, 그리고 최종 배포까지 영상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편집용 코덱과 재생용 코덱이 왜 따로 존재하는지, 카메라는 왜 그렇게 찍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업스케일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덱과 컨테이너는 다른 겁니다. 코덱은 영상을 어떻게 압축하고 푸느냐를 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H.264, H.265, H.2VC, 프로레스 같은 것이 코덱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그 압축된 영상과 소리, 자막을 담는 그릇입니다. MP4, MOV, MKV 같은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같은 MP4 안에 H.264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같은 MOV 안에 프로레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자만 보고 코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재생이 안 될 때 파일은 열리는데 코덱이 없다는 상황이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코덱은 이름 그대로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입니다. 인코더는 원본 영상을 압축된 데이터로 바꾸는 쪽입니다. 이 과정은 연산량이 굉장히 크고 같은 H.264라도 어떤 인코더를 쓰느냐에 따라 품질과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코더는 반대로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픽셀로 풀어내는 쪽입니다. 재생하거나 편집할 때 매 프레임마다 계속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코딩과 디코딩은 하드웨어로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방식은 빠르고 실시간 처리에 좋지만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느리지만 같은 조건에서 더 높은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른 미리 보기는 하드웨어로 처리하고 최종 마스터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식으로 나눠서 작업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집용 코덱과 배포용 코덱이 갈리는 근본 이유가 바로 압축 구조에 있습니다. 압축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ll I 방식입니다. 프레임 내 압축이라고도 부릅니다. 각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어 붙인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롱 GOP 방식입니다. 프레임 간 압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식에서는 I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저장하고 P 프레임과 B 프레임은 앞뒤 프레임을 참조해서 변한 부분만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롱 GOP는 작게 보내려고 만든 방식이고 All I는 편하게 만지려고 만든 방식입니다.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발표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편집할 때 쓰는 코덱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레스, DNX HR, 시네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덱을 인터미디엇 코덱, 우리말로 중간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덱들은 대부분 All I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어느 지점으로 건너뛰어도 즉시 반응하고 컷 편집도 정확합니다. 색 정보도 풍부해서 컬러 그레이딩이나 합성, 크로마키 작업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번 다시 작업해도 화질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용량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맥 OS나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 프로레스를 많이 사용하고 아비드 계열에서는 DNX HR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 즉 재생용으로 쓰는 코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264, H.2VC, AV1이 있습니다. H.264는 호환성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디서나 재생됩니다. H.2VC, 즉 H.265는 H.264보다 용량을 더 줄일 수 있어서 4K나 HDR 영상에 많이 쓰입니다. AV1은 로열티 부담이 적고 압축 효율이 좋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코딩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코덱들은 대부분 롱 GOP, 즉 고압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작지만 디코딩 부하가 크고 하드웨어 디코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호환을 원하면 H.264, 4K HDR이면 H.2VC, 대역폭을 아끼고 싶으면 AV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집용 코덱은 All I 방식이고 용량이 크지만 편집이 매끄럽습니다. 재인코딩 손실도 적습니다. 반면 배포용 코덱은 롱 GOP 방식이고 용량이 작지만 편집할 때 무겁고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편집용은 만질 때 편하게, 배포용은 보낼 때 작게,
이 차이가 코덱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HEVC도 이제 편집 잘 되는데요? 맞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HEVC가 편집용 코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그 무거운 계산을 따라잡은 겁니다. HEVC는 여전히 롱 GOP 방식입니다. 단지 요즘 컴퓨터의 하드웨어 디코더가 그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계가 남습니다. 첫째, 하드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뀌면 성능도 바뀝니다. 둘째, 보통 포2제로 색 샘플링이라 색 정보가 부족해서 강한 컬러 그레이딩이나 합성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렌더링할 때 다시 롱 GOP로 인코딩되면서 화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에서는 여전히 프로레스 같은 중간 코덱이 유리하고 프록시 워크플로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대부분 H.264나 HEVC인데 왜 카메라는 처음부터 편집용 코덱으로 찍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히 용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5가지 제약이 얽혀 있습니다. 저장 용량, 메모리 카드 쓰기 속도, 발열, 전력과 배터리, 그리고 공유 편의성입니다.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타협한 결과가 H.264와 HEVC입니다. 그럼 전문가 장비는 어떻게 할까요? 돈과 하드웨어로 이 제약을 우회합니다. 시네마 카메라는 아리로우, 레드코드, 블랙매직 로우 같은 방식으로 내부에서 바로 고품질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토모스 닌자 같은 외장 레코더를 달아서 프로레스로 따로 녹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취득 단계부터 고품질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뭉개지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코덱의 손실 압축이 만든 아티팩트입니다. 화면이 사각 블록처럼 깨지는 매크로 블로킹, 그라데이션이 계단처럼 보이는 밴딩, 글자나 경계 주변에 벌레 같은 잡음이 끼는 모스키토 노이즈, 그리고 색 경계가 번지는 크로마 스미어링. 이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뭉개짐을 결정하는 것이 코덱 종류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비트레이트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트레이트가 충분하면 H.264도 아주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0비트, 포트 2 이상의 소스에 좋은 인코더를 느린 프리셋으로 사용하면 아티팩트는 확 줄어듭니다. 이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업스케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스케일을 잘하려면 단순 확대가 아니라 AI 업스케일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전에 노이즈나 블록 같은 아티팩트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티팩트까지 같이 키워버립니다. 콘텐츠 타입에 맞는 모델을 고르고 배율은 2배 정도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소스가 더러우면 결과도 더럽습니다. 업스케일 품질은 AI 모델보다 원본 코덱과 비트레이트가 얼마나 깨끗하냐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입력은 최고 품질로, 작업은 인터미디엇 코덱으로, 출력은 충분한 비트레이트로.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AI 업스케일은 크게 2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원형과 생성형입니다. 복원형은 원본에 실제로 있는 정보를 복원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원본에 충실하고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토파즈의 아르테미스, 프로테우스, 가이아, 아이리스, 레아 같은 모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아이리스와 아르테미스는 둘 다 복원형입니다. 반면 생성형은 디퓨전 모델로 있을 법한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극저화질에도 강하지만 원본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왜곡 위험이 있습니다. 토파즈에서 생성형은 스타라이트 모델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타라이트로 구동되는 웹 기반 제품이 아스트라입니다. 아스트라는 2025년에 나온 크리에이티브 업스케일러로 AI 생성 영상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원본에 충실한 프리사이스 모드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또 장면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구간마다 다른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업스케일은 사실과 다른 디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영상, 인물 영상, 증거 영상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스케일에서 정말 실전적인 팁도 있습니다. 첫째, 클로즈업이 풀샷보다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 클로즈업은 피사체가 화면을 크게 차지해서 그 대상에 할당된 픽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스케일러가 살릴 진짜 디테일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풀샷에서 멀리 잡힌 작은 얼굴은 이미 압축으로 뭉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복원이 어렵습니다.
얼굴 복원 모델도 얼굴이 충분히 커야 제대로 동작합니다. 둘째, 결국 결과의 80%는 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높은 해상도와 고비트레이트로 찍고 포토2 10비트를 사용하고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노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또 인카메라 샤프닝은 과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고 중요한 피사체는 화면 안에서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업스케일은 흐린 것을 무조건 선명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디테일을 더 크게 살려내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워크플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작업은 크게 취득, 편집, 마스터, 배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은 가능한 고품질로 해야 합니다. 편집과 그레이딩은 올 I 방식의 인터미디어 코덱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터 파일은 고품질로 따로 보관하고 배포용 변화는 맨 마지막에 H.264나 HEVC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편집과 마스터는 최대한 손실 없이 유지하고 배포 변화는 파이프라인 맨 끝에서 단 한 번만 하자. 왜냐하면 손실은 앞단에서 한 번 생기면 뒤에서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결국 후반 작업과 업스케일 품질의 천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